61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네. 4번이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단,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이미 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경작지에서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도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4번이 정답이고,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 몇 가지죠?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은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스스로, 관, 이렇게 오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이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꼭 외우라 그랬죠.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 공간 방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 청구에 따라서 건축이 아니고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공간 방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은 이렇게 되죠. 재개발 사업의 사업 방법은 2가지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를 공부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재개발에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그때는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하고요. 재개발할 때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꼭 구별을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6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벗어나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수주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2번.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그래서 2번. 여러분, 재개발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누가 하죠? 그렇죠.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에요. 20인 미만이면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요. 사업시행자는 설명 아주 많이 드는 거죠.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 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죠. 1번. 종전 토지, 이런,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7개죠. 종전 토지와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 환지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지 계획 작성은 적응 환지가 원칙이에요. 종전 토지와 새로 환지될 토지,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율이 같고,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이 같아야 돼요. 이 중에서 관리 처분 계획, 아파트 동수를 결정하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 아파트 동수를 결정하는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3개뿐이잖아요. 아파트 동수를 결정할 때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와 이제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세 가지와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청을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위치하고 지목은 관리청객 작성할 때는 작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65번. 그래서 아마 그 환지 계획 작성 기준하고 관리 지목 계획 작성 기준을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있을까? 사물 모의사에 기본적인 것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죠? 65번. 건축법상 용어 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죠. 자,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표면이고요. 건축물의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자, 이 층이 지하층이 되려면은, 건축물의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이 높이죠. 스몰 h가 층 높이는 어떻게 산정하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것을 층고라고 하잖아요. 층고, 층 높이, 라지 h. 그럼 2층이 지하층이 되려면은 이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스몰 h가 이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그럼 만약에 이 층 높이가 10m면은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는 그 층 높이 10m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5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는 뭐라고 돼 있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1.5m고 층 높이가 얼마죠? 층 높이가 4m. 층 높이가 4m라면은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는 4m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2m 이상이 되어야 2층이 지하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고 해당 층 높이가 4m라면 2층은 지하층이 되는 거 맞죠? 66번.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죠. 나머지 1, 2, 4, 5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이렇게 정의했죠. 세 가지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지붕가 이 필수잖아. 지붕가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옹벽 등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그렇게 되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67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건축법상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맞습니다. 2번.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이성수로 의제가 되죠. 3번. 특별시에서 청소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전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이것은 망설임 없이 좀 하시라고 했죠. 아니, 건축과 1년 공부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건축허를 어디 가서 받아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건축허가 누구에게 받아요? 원칙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교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시는 무슨 시죠?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 구청장이 건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잖아.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렇죠. 특별시랑 광역시랑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끝내야 되는 경우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일반 도지사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끝내야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67번에 3번을 이렇게 바꿔야 되죠. 특별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은 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68번. 건축급상 건축을 받아야 하는 것은 1번, 3번, 4번, 5번은 다 건축 신고 대상이에요. 건축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데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봐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이잖아. 도시지역 밖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은 신고하면 돼요.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붕괴 위험 지역이 지정됐거나 방제지구에서는 도시지역 밖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69번. 건축급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에요. 건축급상 임시 사용 승인기간은 1년이 아니고 2년 이내로 합니다. 건축급상 임시 사용 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그 기간을, 즉 임시 사용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70번. 건축급상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용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녹지적 안의 건축물은 용도지기 녹지기도 적용이 면제됩니다. 공장은 대지 면적이 5천 제곱 미만이면 적용이 생략될 수 있잖아요. 2번 생략이에요. 5천 제곱 미만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이면 적용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3분 넘었잖아요. 네, 4번 잘 보십시오.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이 물류시설,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 물류시설은 적용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적용을 생략할 수 있어.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71번. 건축급상 결합건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결합건축이 뭐죠?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자,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는데 여기가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가 허용되고 있어요. 근데 A 대지의 건축주는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이 500인데 용적률 200%를 사용하여 건축을 한 거죠. 그러면 건축하지 않고 남은 용적률이 300%의 용적률은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근데 B 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하여 건축했고 20층 빌딩을 건축한 거죠. 근데 그 20층 빌딩이 건축 연령이 50년이 지났어. 건물이 낡아지니까 임대가 안 되고 공실이 생기고 보수 보강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빌딩은 사업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철거하고 새로 빌딩 지으려면은 20층 빌딩 가지고 있다고 장롱 속에 200억 넣어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B대지, 대지 간의 지단거리가 100m 이내이면 B대지에 건축하지 않은 용적률 300%를 사올 수 있어요. 매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낡은 20층 빌딩을 다시 리뉴얼할 때 이 용도지가 허용된 본래 용적률 500%에다가 여기 300%를 가져와서 용적률 800%로 리뉴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래 20층보다 10개 층을 더 건축을 하면 이것을 분양해서 건축비 상당한 부분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결합건축이잖아요.
대지마다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게 결합건축이었죠. 자, 정답은 4번이 4번.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할 때는, 폐지할 때는 결합건축협정 체결자 가반수 가지고 저는 동의를 얻어서 허가권자에게 폐지 신고를 해야죠. 그 정답이 4번이에요. 72번. 72번에 설명한 주택이 뭐죠? 국민주택이죠. 여러분, 그 주택법상의 용어 정의는 나옵니다. 두 문제까지 나와요. 평균 두 문제를 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강의 드릴 때 1, 2월 강의에서도 그 주택법상의 용어 정의는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용어 정의만 했을 거예요. 네, 73번. 주택법상 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죠. 설립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할 경우에는 국토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담보주택 20% 이상,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주택건설 사업자로 국토부장에게 등록하는 게 맞아요. 단, 네,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상. 그때 우리는 토지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는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도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 있어요. 임의상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 모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함께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할 때는 등록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거죠. 그럼 4번 다시 봐요. 설립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할 경우에는 국토부장에게 등록합니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제외. 그 정답이 4번이에요. 74번 공구. 공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죠. 자, 여러분, 공구가 뭐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전체 주택건설 시대수가 몇 세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효율적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 단위를 109, 209 분할해서 109와 209로 공사 단위를 나누어서 무엇을? 착수신고와 사용검사죠.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최소 300세대 이상일 것. 그리고 보통 109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109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서 먹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5년 내에 착수 신고해야 돼.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그 이외 209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74번에 5번 봐요. 자, 공구별 분할 시행에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109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네, 몇 년? 5년 내에 착수해야 되고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이외의 209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 그렇게 된다. 그래서 2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75번.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가 국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가가 주택건설할 때는 무조건 그 건설시대수나 대지 면적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사용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사용공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죠? 국가나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을 한 경우에는 사업계수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사용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7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76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니까 무주택 세대잖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한한다. 틀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같은 모집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죠?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여 온 자 중에서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중에서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는 조합이 될 수 있어요. 이 원칙이라고. 단 예외가 있잖아요. 단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주도 조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주도 예외적으로 조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77번. 주택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련된 설명이다. 빈칸 기억니은 디귿의 순서로 옳은 것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채비지 총 면적의 50%죠.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을 해야 되고요.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자주 나오잖아. 감정 가격.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죠. 조성원가로 채비지를 양도할 수 있게 돼요. 정답은 2번이에요. 78번.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에요. 3번.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죠. 정답은 3번이고요. 79번. 농지법상 농업에 대한 요건은 꼭 이루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150이 틀렸죠. 12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게 됩니다. 80번.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죠. 1번, 2번, 3번, 5번에 해당하면은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을 면제받습니다. 즉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4번.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 여건 분리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받아야 돼요. 단 발급 신청할 때. 발급 대상인데 발급 신청 시 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받을 뿐이에요. 경영계획서 작성 면제를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면제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3월달 모의고사는 제 첫 모의고사고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수능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응시하게 될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나오구나 라고 해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기본 이론 과정 등에서 학습하셨던 영역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구나, 이 영역에서 틀린 문제라면은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신 분은 다음에는 조금 속도를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체킹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개를 맞았느냐는 아직까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7, 8월에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서 그때 모의고사 점수가
여러분의 합격 여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